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서유나입니다. 저는 싱가포르에 있는 민간 해양 데이터 분석 회사 리플라인에서 일하고 있어요. 주로 AIS 자동 선박 식별 시스템 데이터를 기반으로 군수용 함정의 정비 주기를 예측하고 핵심 부품의 수명 곡선을 추적하는 모델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바다 위에서 움직이는 모든 군함, 항모, 보급선의 생체 리듬을 읽는 일이에요. 표면적으로는 숫자와 코드, 알고리즘이 전부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안에는 인간의 리듬, 정비공의 손끝, 엔지니어의 감각, 그리고 수십 년간 쌓인 기술자들의 숙련 곡선이 고스란히 들어가 있어요. 저는 그걸 믿습니다. 숫자도 사람의 흔적이 남는다고요. 그날도 별일 없던 하루였습니다. 2028년 7월 3일 화요일 오전 10시 42분. 싱가포르 오피스의 작업실 창밖에는 아지랑이처럼 습한 공기가 떠 있었고 커피 머신은 또 고장이 났고 저는 하도 똑같은 로그만 보느라 눈이 빠질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태평양 함대의 가동률 곡선이 어딘가 낯설게 휘어져 있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제가 피곤한 줄 알았어요. 하지만 3년 동안 모델을 손봐온 사람으로서 그 미세한 곡선의 꺾임이 뭔가 잘못됐다는 걸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 꺾임이 예정보다 무려 21일이나 빨리 나타났다는 점이었어요. 함정의 평균 정비 주기, 고장간 평균 시간 MTBF, 주요 부품의 교체 간격 올롱. 제가 만든 알고리즘이 붉은 신호를 계속 띄웠고 경고 플래그는 이틀 만에 17건으로 늘어났습니다. 동료들은 단순한 예외치라고 말했어요. 일시적인 통계 편차일 수도 있고 업데이트되지 않은 부품 로그일 수도 있다고.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 예감은 점점 더 확신으로 바뀌고 있었어요. 그 시각, 우연처럼 한 가지 뉴스가 제 책상 위 알림창에 떠올랐습니다. 워싱턴 D.C. 펜타곤 브리핑룸. 미 해군 외부 컨설턴트 맥스웰 베런, 동맹국 MRO 의존도 위험성 제기. 한국 중심의 군수 생태계는 구조적 리스크. 기사 내용은 익숙한 레토릭이었습니다. 공급망 다변화, 자국 중심 정비 체계 복원, 기술 주권하지만 그 핵심 메시지는 분명했어요. 이젠 한국 없이 돌아가야 한다. 저는 숨을 멈추고 기사 내용을 끝까지 읽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적 주장 이상의 신호였습니다. 그리고 직감했어요. 그가 제거하자고 말한 한국이라는 생태계 안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손끝과 오차 없이 쌓인 50년의 정비 시스템이 들어있다는 걸. 그걸 밀어내고 무리하게 대체한다면 시스템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요. 그날 밤 혼자 사무실에 남아 로그를 다시 정리하면서 한 가지 사실이 분명히 보이기 시작했어요. 꺾인 곡선의 시작점, 즉 고장 발생의 출발점은 특정 부품군에 집중되어 있었어요. 냉각 개통, 크라이오 밸브, 고망간 밸브 시트, 베어링과 축계 마찰 지점, 그리고 고온 후판 열처리 공정과 연결된 파트들. 이건 단순한 부품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도크의 문제였습니다. 그 배들이 바다에서 고장난 게 아니라 도크를 못 나와서 움직이지 못한다는 걸 의미했어요. 그 순간 전 알게 됐습니다. 문제의 본질은 바다가 아니라 도크에 있다는 것. 그리고 도크는 부품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는 것. 그 속엔 사람의 손, 시스템의 리듬, 그리고 존중이라는 이름에 보이지 않는 설계가 들어있다는 것을요. 그날 이후 저는 제 데이터를 더 이상 기술 리포트로만 다루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이건 그냥 숫자가 아닙니다. 누군가의 신호였고 경고였고 어떤 설계가 무너지기 직전의 외침이었습니다. 저는 그 경고를 외면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게 제가 17일간의 추적을 시작하게 된 이유입니다. 그리고 그 끝에서 제가 마주하게 될 진실은 제 예상을 훨씬 넘는 것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처음엔 그냥 데이터를 본 사람이니까 제 감각이 예민한 걸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불안은 정확하게 맞아떨어졌습니다. 7월 5일, 미국 펜타곤에서 맥스웰
배런이 주도한 현장 실사단이 한국조선정비 컨소시엄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의 태도는 점검이라기보단 일방적인 판정에 가까웠어요. 마치 이미 결론을 내려놓고 확인하러 온 사람들 같았습니다. 그날 거제에서는 도크에 들어가던 하청 엔지니어 38명의 출입증이 일시 정지됐고, 부산 영도조선소에선 평소에는 본사 담당자만 열람 가능한 설비 정비 이력을 무작위로 요청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동맹국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였습니다. 한재훈 CTO가 직접 배런 앞에서 항의했지만 돌아온 건 차가운 대답뿐이었답니다. 품질의 문제는 곧 신뢰의 문제입니다. 그 다음 날 한국 측은 군수 납품 품질 검증, 재평가 요청 공문을 나토와 미 해군 양측에 동시에 발송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도 더는 일방적으로 시달리지 않겠다는 신호였죠. 그리고 이 조용한 반격은 생각보다 훨씬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그와 동시에 진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와이 펄하버 기지에서 항모 한 척이 출항을 취소했다는 정보가 내부 채널로 떴습니다. 냉각라인에서 사용하는 크라이오 밸브에서 미세 균열이 발생했고, 예비 부품은 도착이 지연 중. 대체선은 아직 생산도 시작 못했고 재고는 0. 그 순간 제 모델은 또다시 붉게 반짝였습니다. 예상보다 빠른 교체 주기. MTBF가 왜곡된 원인은 부품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이 생산되고 정비되는 클러스터 전체 시스템에 있다는 걸 확신했어요. 고작 하나의 밸브. 하지만 그 하나가 없으면 수천 명이 타는 항모가 움직이지 못하는 현실. 그건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인 리스크 그 자체였어요. 그리고 바로 그 시점, 엘리사 나바로 필리핀 출신의 도크 안전감사관, 제 조용한 동맹이자 유일하게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사람이 저에게 한 통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유나, 혹시 프로메테우스 도크 내부 감사본 보고서, 복사본 중에 살아남은 거 찾으면 볼래요? 전 그녀에게 바로 전화를 걸었고 엘리사는 말했습니다. 공식 보고서는 다 폐기된 걸로 되어 있어. 하지만 난 한때 보았어요. 그 안에는 지금 벌어지는 이 모든 일의 결론이 들어있어요. 자국 재건 5년 내 불가. 시스템 통합력 부족. 한국 클러스터 없이는 가동률 40%대 고정. 유나, 이건 단순한 밸브의 문제가 아니야. 그날 밤 저는 엘리사와 함께 자료를 추적했습니다. 남겨진 로그, 백업 데이터, 암호화된 리포트 단편들. 하나씩 조각을 맞춰가면서 우리는 서서히 그 문서의 실체에 접근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삭제된 줄 알았던 감사 리포트의 결론 페이지를 복구해냈습니다. 거기엔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한국 클러스터의 시스템 통합력을 배제할 경우 항모 전력의 정상 가동률은 구조적으로 42%를 넘을 수 없다. 저는 그 순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모두가 서 있는 이 위기의 본질은 단순한 기술도, 비용도, 외교적 긴장도 아니에요. 이건 설계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설계에서 배제된 것은 존중입니다. 누군가는 수치만 보고 판단했지만 우리는 그 숫자에 담긴 사람들의 손끝을, 리듬을, 그리고 도크의 숨결을 읽을 수 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걸 증명하기 위해선 아직 한참 더 걸어가야 했죠. 그리고 배런은 더 거칠게 밀어붙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의 공기는 설명하기 어려운 무게로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숫자가 아니라 사람들의 표정에서 위기가 전해지던 시기였어요. 배런은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한국 컨소시엄을 공급망 리스크로 공식 지정하고 항모 정비주기 전반에 대한 미국 마이너스 나토 공동 대응 체계 수립을 제안했습니다. 그 말인즉 한국 없이 돌아가자는 입장을 유럽 전역에도 퍼뜨리겠다는 것이었죠. 그리고 나토 해양조달본부에서도 분위기가 급변했습니다. 보수적인 일부 국가는 이미 제재 동참을 검토하고 있었고 브뤼셀 본부는 조심스레 한국 측에 감사 연장을 요청해왔습니다. 무엇보다 충격적이었던 건
블루도크 인증 체계라는 이름의 한국 배제형 공동정비 프레임워크 초안이 비공식 회람되기 시작했다는 사실이었어요. 이런 움직임을 감지한 한국 정부는 결국 단호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상호 존중 원칙 없는 협상은 거부한다. 그리고 부산거제의 도크들은 안전 점검 모드로 전환되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내부 설비 재검토 하지만 실상은 사실상 공급 보류 선언이었죠. 거제 조선소 골리앗 크레인이 멈췄을 때 그 침묵은 정말 무겁고 서늘했어요. 하나의 공정이 멈춘 게 아니라 신뢰 자체가 중단된 느낌이었습니다. 그 여파는 곧장 퍼져나갔습니다. 퍼라버를 비롯한 태평양 기지들의 실시간 데이터에서 가동 항모수가 2척으로 내려갔습니다. 임계치입니다. 태평양 전체 전략에서 실질적 운용 가능. 항모수가 2척 아래로 떨어지면 위기 상황 판단 기준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때였습니다. 화면 속에서 아이리스장 제독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태평양 함대 작전사령부의 지휘관이자 함정 운영에 있어서 누구보다 냉철한 실무형 리더였죠. 그녀는 화상회의에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전략이 아니라 정비가 전쟁을 멈추고 있습니다. 순간 모든 회의실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전쟁은 총이 아니라 가동률이 이깁니다. 그리고 그 가동률을 지탱하던 도크가 지금 42%라는 붕괴 임계에 도달해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엘리사와 함께 복구한 프로메테우스 도크 내부 감사 리포트의 내용을 정리하고 MTBF 로그, 부품별 병목 시계열, 도크 병렬 처리 지표, 그리고 고위험 계통도 데이터까지 모두 한데 엮었습니다. 그리고 나토와 미 해군, 한국 측 고위 실무진들이 모두 참여한 비공식 브리핑을 자청했습니다. 처음엔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 역할은 단순한 데이터 분석가였고 외교적 권한도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말했습니다. 이건 숫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구조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구조의 핵심에는 사람과 신뢰가 들어있습니다. 제가 제시한 자료는 명확했습니다. 레드라인 42%는 단순한 공포 수치가 아니라 실제 병목 공정 4단계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 고망간 밸브, 크라이오 냉각 라인, 고온 후판 열 처리, 그리고 샤프트 정밀 연사기 시스템 통합 없이 분리되면 가동률은 42% 이하로 고정된다는 점. 단 7개의 핵심 부품과 4개의 공정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항모는 절대 뜰 수 없다는 사실. 그리고 마지막 슬라이드에서 저는 조용히 결론을 던졌습니다. 지금이라도 존중을 회복한다면 한국 도크는 72시간 내에 정상화할 수 있습니다. 신뢰가 복구되면 시스템도 복구됩니다. 누군가는 고개를 숙였고 누군가는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배런은 말이 없었습니다. 그 순간 모든 데이터가 말해주고 있었으니까요. 정비가 전략을 이기고 있다는 것. 그날 브리핑 이후 모든 건 마치 시간을 멈춘 듯 조용해졌습니다. 어느 누구도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고 이메일도 메신저도 협의 요청도 아무것도 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전 그 침묵이 단순한 무응답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지금은 각자 자기 자리에 앉아 시스템 전체를 다시 계산하고 있는 시간이었어요. 정치적으로, 기술적으로, 전략적으로. 그리고 이 침묵의 한가운데에서 제게 전화를 건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로라킨, 나토 해양조달국의 부국장. 그녀는 처음부터 누구의 편도 들지 않았고 중립적 태도를 견지하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녀가 처음으로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죠. 유나 박사, 지금까지 아무도 이 시스템의 설계자로 당신을 본 적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 브리핑 이후 우리는 생각을 바꿨습니다. 이 위기는 외교도, 비용도, 기술도 아닙니다. 설계의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함께 다시 설계하면 되겠죠. 그녀가 제안한 건 단순한 타협안이 아니었습니다. 위기 이후의 세계를 새롭게 정의하는 다자간 표준 설계안, 이른바 블루도크 프레임이었습니다.
그 핵심은 네 가지였습니다. 미 해군 및 나토 측의 공식 사과 및 제재 전면 철회, 무례했던 실사단 파견, 강압적 대체선, 압박에 대한 명확한 유감 표명, 공동 MR 오정비정비성 기준 및 인증체계 블루 다크 서터파이드 창설, 더 이상 일방적인 기술 평가가 아닌 협력 기반의 품질 보증 체계 구축, 정비 숙련 곡선, 공정별 수명 곡선, 부품 납기 데이터 등 실시간 연동 시스템 구축. 이제는 서류상 표준이 아닌 현장 리듬 기반의 설계 표준화. 조달권을 외교 지렛대로 사용하는 관행을 원천 금지하는 상호중단 조항 삽입. 기술이 정치에 종속되지 않도록 제도적 안전장치 마련. 이건 협상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관계의 재설계 선언이었습니다. 베런은 처음엔 이 프레임을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지금이라도 미국 단독 정비 체계를 복원하면 된다고 주장했지만 이미 그를 신뢰하던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그의 보고서는 허위 진술과 의도적 통계 왜곡이 드러났고 내부 고발자들이 관련 문건들을 언론에 제보하기 시작했어요. 결국 그는 모든 직책에서 사퇴했고 조용히 무대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믿기 힘든 일이 일어났습니다. 로라 킨이 저를 블루도크 인증 설계위원회의 초대 의장으로 추천한 것이었죠. 저는 원래 단지 로그를 읽고 곡선을 보는 데이터 분석가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전략을 가능하게 하는 시스템의 설계자라는 책임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서명식은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진행됐습니다. 장소는 부산 영도조선소. 수많은 함정의 뼈대가 만들어진 곳이자 기술자들의 숨결이 깃든 공간. 그 조립 라인 옆 회의실에서 로라 킨, 한재훈 CTO, 아이리스 장 제독, 그리고 엘리사 나바로가 한자리에 앉았습니다. 각자의 펜으로 이름을 적는 그 순간 공기마저 조용히 숨을 죽였습니다. 그건 단순한 문서 서명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신뢰의 복구 선언이었고 동맹의 구조를 존중으로 다시 설계하겠다는 서약이었습니다. 서명 직후 바로 일이 벌어졌습니다. 거제 골리앗 크레인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거대한 붉은 팔이 천천히 공중을 가를 때 현장에 있던 수많은 기술자들과 정비공들은 조용히 박수를 쳤습니다. 그들은 말하지 않았지만 그 손뼉의 의미는 뚜렷했어요. 우리는 이제 다시 시작한다. 단 72시간 만에 멈췄던 도크는 정상 가동을 재개했고 보류됐던 항모 수리 일정이 복원됐습니다. 정비 스케줄이 되살아났고 병목 지표가 풀리기 시작했고 MTBF가 다시 안정화 궤도에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2주 뒤 태평양 함대의 항모 가동률은 78%로 복구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이것을 단순한 회복이라 말했지만 저는 압니다. 그건 복구가 아니라 재설계의 성과였습니다. 부품만이 아니라 관계와 신뢰의 회로가 다시 연결된 결과였으니까요. 지금 저는 다시 거제에 와 있습니다. 조용히 타임랩스를 돌리며 도크의 움직임을 지켜보는 중이에요. 그 조립 라인의 규칙적인 소리, 그리고 선박 블록이 하나씩 결합되어 가는 그 과정 속에서 저는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집니다. 우리는 무엇을 만든 걸까? 항모, 설비, 시스템? 아니요. 그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것을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지탱할 설계를 만든 것입니다. 그 이름 없는 도크 하나하나에 존중이라는 구조를 새겨 넣은 거예요. 그래서 그 도크는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단순한 기술 이야기로 보이셨나요? 아니면 우리가 함께 설계해 나가야 할 신뢰의 문제처럼 느껴지셨나요? 정비 하나, 부품 하나에도 수많은 사람의 손끝과 책임이 깃들어 있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설계해 나갈 미래의 파트너십이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함께 고민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이 이야기가 의미 있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사람들과 이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는 이제
서로를 설계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으니까요.